예,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도피 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교사죄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하겠습니다. 먼저 공수처의 영장집행 방해에 관련된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범인도피 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검의 공소사실은 2024년 12월 30일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 등이 발부되자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받아왔던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박종준, 김성훈 등 대통령 경호처 지휘부에 지시하여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저지할 것을 마음먹었고, 박종준, 김성훈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수사기관을 공관초 내로 들여보내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박종준은 김성훈과 이광우에게 지시하여 공수처의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입니다. 2025년 1월 3일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하러 오자 유용력을 행사해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호처 공무원들에게 공수처의 유용력을 행사하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끔 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경호처 직원들을 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25년 1월 7일에 피고인에 대한 재차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김성훈과 이광우는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저지하기로 마음먹고 경호처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인간 스크럼 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경호처 대테러팀에게 총기를 휴대한 채 관저구역 내부를 도보로 순찰하는 방법으로 위력 순찰을 하게 하고, 이광우가 MP7 총을 가족경호부 사무실에 배치하여 경호처 직원들에게 경호 업무와 관련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검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 먼저 당시 대통령을 수사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수처는 본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내란죄를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집행을 시도하였습니다. 공수처의 주장은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하였고, 두 죄는 공수처법 제2조 제4항 라목에 따른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수사 권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고, 그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법에 따른 직접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인지하여 수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한 중대한 왜곡이거나 법을 사후적으로 짜맞춰 적용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기소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소추권을 전제로 하는 수사 행위 전반, 즉 강제 수사조차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엄격한 불소추 특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피고인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 등에 대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였다는 것 자체가 헌법상 불가능한 수사권한 행사로 위법합니다. 공수처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수사가 위법한 이상 그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내란죄의 인지 역시 마찬가지로 위법합니다. 이러한 위법한 내란 혐의 수사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한 일련의 모든 절차는 모두 불법의 연속이라 할 것입니다. 공수처의 피고인에 대한 내란죄 혐의 수사는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가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 등에 대하여 내란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개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주도하여 국회가 피고인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하였는데, 그 주요 탄핵 사유는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등의 내란죄의 행위 등이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고발장이 접수되어 공수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진행 중에 그와 동시에 피고인 등에 대한 내란죄 혐의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에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애초부터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서울중앙지법원이 발부한 구속 취소 결정문 2025 초기 619호 사건에서도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인지한 사실을 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수처의 피고인에 대한 내란죄 혐의 수사는 사실은 고발장이 접수되자 공수처법상 피고인에 대한 내란죄 혐의 수사권이 없음이 명백함에도 수사를 개시해놓고 사후적으로 적법을 짜맞추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처럼 관련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84조에 위반되고 공수처법에서 정한 공수처에 관한 범위를 넘어 수사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위법합니다. 그럼에도 공수처 및 기소를 유지하고 있는 내란특검은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었으니 모든 수사와 집행이 적법하다라는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식적 절차만으로 실적 위법성을 덮을 수 있다는 논리이며 헌법상 권리 보장 및 적법 절차의 본질을 부정하는 주장입니다. 형식적 절차가 존재하였다고 하여 그 실질적 기초인 수사권의 행사 자체가 위법한 경우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주장하며 발부된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한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고, 이를 근거로 한 공처의 집행행위 또한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을 모두 결여한 채 이루어진 명백한 위법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체포에 저항한 행위는 법률이 금지하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가 아니라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방어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저항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판단하는 것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하는 법적용이고, 대법원이 누차 판시해온 공무집행 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만 성립된다는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해석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더라도 본건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수처의 피고인에 대한 내란죄 혐의 수사권이 있다는 주장 자체가 공수처법 해석상으로도 합당하지 않으며 그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수처법 규정은 공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 및 부패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기관으로 그 수사 대상과 권한은 공수처법 제2조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공수처법 제2조 3호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들 범죄는 직무범죄나 부패범죄에 해당하는 한정적 범위의 범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본질적인 대상 범죄를 정의한 것으로 법률에 열거되지 않은 범죄는 원칙적으로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한편 공수처법 2조 4호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외에도 일정한 연관성이 있는 관련 범죄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관련 범죄를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목은 고위공직자 범죄의 공동전범, 교사범, 종범. 나목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뇌물 공여나 배임 중재. 다목은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된 범인 은닉, 증거인멸, 위증, 무고. 라목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다른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수처는 직무범죄와 부패범죄로 구성된 고위공직자 범죄와 이와 관련된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합쳐 고위공직자 범죄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들 규정관계는 화면에 나와 있는 표와 같습니다. 이 법률 구조에 비추어 보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본질적으로 고위공직자의 직무 또는 부패에 직접 연관된 범죄에 한정되며, 일반 형사범죄나 정치적 범죄인 내란죄는 명백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공수처 제2조 4호 라목의 고위공직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수처의 해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법리적, 논리적으로 부당합니다. 첫째, 직권남용죄 자체가 헌법 제84조에 따라 제주종 대통령에게 대수사할 수 없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내란죄를 인제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전제가 잘못된 논리입니다. 둘째, 내란죄는 직무범죄나 부패범죄가 아니라
국가 안전과 헌정 질서에 대한 침해 범죄로서 직무 연관성이나 수사상 밀접성의 범죄를 넘어서는 정치범적 성격의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를 단순히 직권남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해석하여 라목에 포섭하는 것은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셋째, 직접 관련성이란 추상적 표현만으로 수사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정할 경우 공수처의 권한은 무제한으로 확정될 수 있어 엄격한 권한 통제를 전제로 한 특별기관의 설립 목적과 상충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수처법상 명시된 범위를 벗어나 내란죄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 자의적으로 권한을 확정하라는 수도에 불과하며 이는 법률의 해석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권한 행사에 해당합니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공수처와 특검의 주장이 왜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직접 관련성과 관련된 해석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은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를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수사권을 창설적으로 부여하는 규정이므로 공수처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적 근거인 동시에 그 해석에서 엄격한 제한 원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은 5가지 법적, 제도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한적,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 권한 창설 규정으로서 엄격 해석 원칙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우선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은 수사기관인 공수처에 대해 원래 수사 대상이 아닌 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창설적으로 부여한 조항입니다. 일반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법규는 확정적 해석이 아닌 엄격하고 축소적인 해석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해당 조항 역시 예외 없이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둘째,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의 설립 취지와 조화가 필요합니다. 공수처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견제 기제로 출범한 조직이며 수사기관 간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검경 수사권을 분산하고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적 배경 속에서 공수처가 직접 관련성이라는 추상적 문구를 근거로 광범위한 수사권을 자의적으로 확정한다면 수사권의 집중과 권한 남용이라는 제도적 모순을 재현하는 결과로 귀결됩니다. 셋째,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 없는 대체 절차가 존재합니다.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 범죄에 대해 경찰 등에 이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실체적 진실 발견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직접 관련성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한다 하여 수사의 공백이나 진실 발견에 지연이 초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실효성과 효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확대 해석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넷째, 별건 수사 금지 원칙과 연계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법치 국가의 형사법적 시스템에서는 별건 수사는 위법하다는 것이 원칙으로 확립되어 있으며 이 조항의 위법 취지도 본질적으로 별건 수사를 허용하지 않기 위한 제한 장치에 가깝습니다. 수사기관이 직접 관련성이 없는 사건까지 끌어들여 수사 대상을 무제한으로 확정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내포된 만큼 직접 관련성은 일반적인 연관이나 추정이 가능한 관련성만으로 부족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적용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입법적 표현인 직접을 강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입법자는 단순히 관련성 있는 범죄라고 표현하지 않고 굳이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고 명시함으로써 일반적인 인과관계나 수사 편의에 따른 연결 가능성만으로는 수사권 확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입법자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법문의 일반 해석 원칙상 단어 선택의 의도에 따라 한층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규정임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범죄 간 밀접한 인과 또는 구조적 연계에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수처법, 검찰청법 모두 수사 가능 범죄를 열거주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범죄의 수사에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이처럼 엄격한 구조 하에서 직접 관련성은 단순한 수사 과정의 파생 결과나 우연한 인지 수준을 넘어 동일한 범죄 사실로부터 발생하거나 피고인 또는 행위가 구조적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직접 관련성은 단순히 범죄와
범죄 간의 우연한 연쇄와 확장 해석을 허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법률상 고도의 연계성과 실질적 불가분성이 필요한 법적 요건이라 할 것입니다. 즉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규정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본래 공수처의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으로서 이러한 규정은 헌법상 수사권 제한의 원칙, 검경 수사권 조정의 체계, 별건 수사 금지 원칙, 그리고 법률 문화의 명확성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해석에 있어 반드시 엄격하고 제한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특정 범죄가 인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직접 관련성의 입증 없이 일반 형사 범죄인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까지 주장하는 것은 결국 공수처가 자신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권한 행사에 해당하며 법률적으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직접 관련성과 관련하여 직접성이란 표현은 사전적 의미로는 중간에 제3자나 매개 따위를 두지 않고 바로 접촉되는 관계를 뜻합니다. 이는 단순한 일상 언어의 정의에 그치지 않고 형법상 다양한 영역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는 해석 기준입니다. 예컨대 사기죄에서의 처분 행위와 인과관계,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결과 발생과의 인과, 실행의 착수 시점 판단 등에 있어서도 직접성은 핵심적인 기준으로 적용하는데 이들 사례 모두 중간 행위나 다른 원인, 개입 없이 바로 연결되는 관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용어의 직접도 사전적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법적 문맥에서도 매개나 간접 없이 원인과 결과가 즉시 연결되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직접성 또한 고위 공직자 범죄와 새로운 범죄 사이에 제3의 요소나 간접적 연결고리가 개입하지 않고 법적 사실적으로 즉각적이고 불가분 연계에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이라 할 것입니다. 즉 단순한 시간적, 수사적 연관성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조적 또는 행위상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만 직접성이 성립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처분 효과의 직접성이라는 것은 처분 행위로 인하여 직접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처분 효과의 직접성은 행위자의 다른 추가적 행위가 없이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또한 결과적 가중범위에서의 직접성은 결과적 가중범위에서 중한 결과는 기본 범죄에 내포된 전형적인 위험의 실현이어야 하므로 중한 결과는 중간 원인을 거치지 않고 기본 범죄로부터 직접 야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적인 기조와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직접 관련성 문제도 해석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관련성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관련성이라는 개념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적인 법률에서 사용되는 관련성 개념의 법리적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실시할 수 있는 요건으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의 판단 기준으로 객관적 관련성과 인적 관련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과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대상자와 피고인 사이에 일정한 인적 관련 연계성이 존재해야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2019 도 143418렬은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 혐의 사실과 관계 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 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 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 자체 또는 그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 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수사의 편의나 일반적 유사성은 관련성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법체계를 갖는 검찰정법 제4조 1항 제1호 다목도 검사가 특정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역시 송치 사건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송치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 및 대법원 판례 취지를 종합해보면 수사 대상 범죄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불가분의 연관성이 존재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사건의 동시성이나 수사 과정에서 우연히 인지한 것으로는 충족될 수 없습니다. 직접성 관련성과 관련된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따라서 고위 공직자 범죄와 별개로 인지된 일반 형사범죄, 특히 내란죄와 같이 범행 동기, 주체, 시기, 수단 등 모든 면에서 구조적으로 이질적인 범죄는 고위 공직자 범죄와 기본적 사실관계를 공유하지 않는 이상 관련성조차 인정될 수 없으며, 당연히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에서 말하는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도 포함될 수 없습니다. 결국 직접 관련성은 단순한 연결 가능성이나 수사상의 편의성만으로 충족될 수 없고, 고위 공직자 범죄와 사실상 동일한 행위의 일련 또는 불가분의 범죄 구조로 통합될 수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수사의 권한의 자의적 확대를 방지하고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직접 관련성에 대한 해석을 종합해보면, 직접 관련성은 중간에 제3자나 다른 원인이 개입하지 않고 바로 연결되는 관계를 의미하며, 관련성은 범죄들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된 때에 인정됩니다. 따라서 두 개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에서 말하는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란 고위 공직자 범죄와 새로운 범죄 사이에 중간 행위나 별개의 원인이 개입하지 않고 최소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불가분의 연계 구조를 갖는 범죄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사 과정의 인지나 추정이 가능한 연관성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으로 범죄 발생의 경위, 동기, 수단, 시기 등에서 사실상 하나의 범죄 구조로 볼 수 있는 실질적 연계성이 입증되어야만 직접 관련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직접 관련성은 고위 공직자 범죄와 별개의 독립된 범죄가 단순히 연루되었다는 수준을 넘어 법률상 사실상 명확하고 구조적인 연결성이 확인되는 범죄에 한해 적용될 수 있는 제한적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직권남용죄와 내란죄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관련성의 판단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범죄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때 기본적 사실관계란 피고인의 행위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를 의미하며, 이를 단순히 외형적 행위나 또 시기상의 인접성만으로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때도 기본적인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994년 전원 합의체 판결 및 그 후속 판례에 따르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판단에는 행위의 주체, 범행의 시기와 경위, 범행의 목적과 방법, 공보 여부, 범행의 내용과 태행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규범적 요소 또한 함께 판단의 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구체적 사례에서 범죄 사실의 이 시기나 일부 인물, 맥락에서 중첩되더라도 범행의 목적, 구속 요건, 행위 태양, 보호 법익 등이 현저히 다를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부정해왔습니다. 예컨대 2020도 10814 판결에서는 대법원은 사기죄와 범죄단체 조직죄 간의 공소장 변경을 허용 정도의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2022도 6993 판결에서는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의 개별 범행과 단체 구성
활동제 사이에도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면 각 범죄는 별개의 구속요건과 법익을 보호하는 독립적 범죄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에 비춰볼 때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구속요건, 행위방식, 목적, 보호법익 등 본질적인 요소가 현저히 상이합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의 직무 범위를 일탈한 권한 행사로 인해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로서 공무의 집행의 적법성, 권한의 남용, 피해자의 권리 침해 등의 쟁점이 됩니다. 반면 내란죄는 국가의 헌정 질서를 물리력으로 파괴하려는 폭력적 행위를 통해 국가의 존립이나 헌정 기능의 실적 위험을 초래하는 때 성립하는 중대 범죄로 국가 안보와 헌법 질서라는 최고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범입니다. 결과적으로 두 범죄는 범행의 주체가 같더라도 목적, 대상, 행위, 양태, 결과, 법익 등에서 완전히 이질적이며 그 사회적 사실관계 역시 분리되어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양자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직접 관련성 또는 객관적 관련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직권남용죄와 내란죄 사이에는 관련성조차 인정되기 어려우며 더구나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에서 요구하는 직접 관련성의 범주에는 전혀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판례와 형사법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결국 본 사건에서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내란죄까지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법률적으로나 사실관계상으로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며 나아가 그 성격과 구조, 보호법익 모두에서 명백한 차이점을 갖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따라서 양자 간의 관련성조차 인정될 수 없으며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이 요구하는 직접 관련성의 요건은 전혀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처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하였다며 수사권을 행사한 것은 법률적 근거 없이 수사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장한 위법한 권한 행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위법 수사에 기초하여 청구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모두 위법하며 이를 집행한 행위 또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위반한 공무집행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본 사안에서 피고인의 공무집행 저항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공수처 수사 및 조치는 원칙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직권남용죄와 내란죄의 제수관계 및 직접 관련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직접 관련성이란 범죄와 범죄 사이의 중간 행위나 별도의 원인의 개입 없이 곧바로 연결되고 있고 최소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죄여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개념에 따라 판단할 때 범죄 간의 제수관계, 즉 일죄인지 수죄인지 여부는 직접 관련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실무상 포괄일죄나 상상적 경합처럼 한 개의 사회적 사실관계에 묶여있는 경우에는 범죄 간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여지가 있지만 반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들은 통상 각각 독립된 행위와 범죄 구속 여건을 전제로 하므로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두 범죄가 법적 용합, 특히 흡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선행범죄가 후행범죄의 일부로 포함되어 별개의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다면 공수처가 주장하는 형식상 수사 개시의 출발점이 된 고의 공직자 범죄는 성립하지 않게 되므로 그 수사에서 인지한 후행 범죄는 당연히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별건 수사 금지 원칙과 공수처의 제한적 수사권 부여 취지에 비추어 명백한 법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내란의 실행 과정에서 발생한 살인 행위는 내란 행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며 내란죄에 흡수되어 내란 목적 살인죄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내란죄는 그것의 실행 과정에서 발생한 살인, 상해, 손괴, 방화 등의 행위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는 형법 이론상 내란죄가 포괄범이자 집합범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비롯한 해석이며 실무 및 학설에서도 내란죄는 그 실행 과정에서 수반된 범죄들을 흡수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본건을 살펴보아도 공수처가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에 기재된 직권남용죄와 내란죄의 피의사실을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입니다. 첫 번째, 직권남용 행위는 내란 목적 달성을 위한 일련의 행위 중 일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둘째, 시간적 장소적으로도 내란 실행 행위 일부로 기능하고 있으며 세 번째, 직권남용 행위는 폭동 행위에 결합된 내란 실행의 한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네 번째,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내란 범죄의 형태에
흡수되어 부수적인 행위에 해당되고, 다섯 번째, 법정형의 경중 또는 내란죄에 비해 현저히 낮아, 경중 또한 내란죄에 비해 현저히 낮아 흡수관계로 보는 것이 형사정책상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직권남용 행위는 내란죄와 법조 경합 중 흡수관계에 있으므로 독립된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공처가 수사의 출발점으로 삼는 직권남용죄는 범죄 성립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를 전제로 내란죄를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나아가 현실적으로도 내란죄로 기소된 사례들 가운데 직권남용죄가 별도로 기소된 사례는 존재하지 않으며 실무상에서도 직권남용은 내란에 흡수된다는 입장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검토를 종합해 보면 본 사건에서 직권남용죄는 내란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범죄를 성립하지 않으므로 공처가 수사한 고위공직자 범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사권의 전제가 되는 고위공직자 범죄가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를 근거로 내란죄를 인지하고 수사한 공처의 행위는 공처법상 수사 권한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결과적으로 공처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하였다는 논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며 공처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는 위법합니다. 공처의 주장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면 공처는 직권남용죄에 대하여 범죄 성립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고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권 없음으로 대검찰청이 이첩하는 것이 공처법 제27조에 따른 정당한 절차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구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행위에 관한 규정, 구 수사 개시 규정이라고 합니다. 제3조 2호를 근거로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는 헌정 질서 파괴 등 국헌을 물러나게 할 목적을 위해 동시에 저지른 행위로서 형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에 따라 재구속에 제한되는 동일한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수사 개시 규정 제3조는 삭제된 규정으로 현재 유효한 규정이 아니고, 또 구 수사 개시 규정은 제3조는 모법인 경찰청법에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세 번째,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수사 권한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사항으로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점. 구 수사 규정 제3조는 동정 범죄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포함하는 등 직접 관련성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고 있는 점에서 직접 관련성의 해석 기준으로는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가사 구 수사 개시 규정 제3조가 적용된다 할지라도 형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은 형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의 동일한 범죄 사실의 판단 기준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의 동일한 범죄 사실은 결국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으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특검의 주장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며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결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과 결론은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특검은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는 헌정질서 파괴 등 국헌문란을 하게 할 목적을 위해 동시에 저지른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상의 행위 개념을 오인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이 직접 관련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상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의미에 대해서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본래의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서 직접은 중간 행위나 다른 원인이 매개 없이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고, 관련성은 수사의 대상, 수사의 과정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본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문헌의 의미와 앞서 본 입법 취지 등을 염두에 두어 검사가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되, 특정 혐의 사실의 수사 과정에서 연관성이 있는 다른 혐의 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거나 발견되는 경우 신속한 수사에 의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정의를 실현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본래 범죄에 피의자가 범한 동종 유사 범죄 또는
본래 범죄의 피해자나 그와 밀접 관계에 있는 자에게 저지른 범죄로서 본래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범죄이고 신속한 수사에 의한 실적 진실 발견을 통해 피의자의 권리를 구제할 필요성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래 범죄와의 직접 연관성이 인정되고 이에 관하여 수사 개시도 적법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직접 관련성과 관련 대법원의 판례는 다음 표와 같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 범위로 첫 번째 본래 범죄와 인지 범죄는 동종 유사 범행인 점, 두 번째 인지 범죄의 피해자는 본래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일 것, 세 번째 인지 범죄는 본래 범죄의 근본 원인이자 배경으로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범죄일 것을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법원 판례가 설시한 직접성의 의미는 위에서 설명한 직접성의 의미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한편 위 대법원 판례가 설시한 관련성은 위에서 설명한 관련성과 외관상 일부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보이나 위 대법원 판례도 대법원 2019도 14341 판결에 객관적 관련성의 의미를 그대로 처용한 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도 관련성 판단 기준의 하나가 되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25도 6707 판결의 취지에 따르더라도 첫 번째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 점, 두 번째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대상, 보호법익, 행위태양, 결과 등이 완전히 상이한 점, 세 번째 내란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범죄가 아닌 점, 네 번째 직권남용죄의 내란죄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에 비춰보면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공수처법 제27조 해석과 수사권의 존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수처법 제27조에 대해서는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처가 관련 범죄 제2조 제4호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고위공직자 범죄라는 주된 사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수적 권한으로 공처법 제27조는 공처의 수사 권한이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입니다. 이는 주된 사건인 고위공직자 범죄가 불기소된다면 그에 부수하여 수사하던 관련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명분이 사라지는 바 이를 원칙적인 수사기관인 검찰이나 경찰에게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고려해서 제정된 조문입니다. 따라서 공수처법 제27조는 공처에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이를 위반하여 계속 수사를 한 때에는 위법수사가 됨이 명백합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재임 중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